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10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광진 전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일단 그 감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방송에 함께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사정이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 국민TV의 김지혜 기자님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패친 분들 중에 몇 분께서 우리 김지혜 기자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토리 펀딩, 네. 군 의료 체계 보고에 관련된 이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게 지금 그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모금 현황이 모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네. 좀 부진하다 그래서 국민TV에서 꼭 다뤄줘야 된다. 이게 네. 국민TV 진짜 안보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또 저한테 또 강하게 또 이제 주문을 해주셔서 오늘 특별히 좀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지혜 기자께서 이 관련해서 좀 더 취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이 지금 스토리 펀딩 성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익숙한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공분을 사는 얘기도 있고 또 비웃음을 사는 얘기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방송인 김지동 씨, 예, 김지동 씨하고 지금 그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 이분은 이제 얼마 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이죠. 그 전에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계셨던 분인데. 백승주 의원이 그 김지동 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국감 현장에서 문제 삼으면서 이게 좀 이 논란이 일파만파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이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논란의 핵심은 김지동 씨가 작년 7월인가요? 그 TV 본인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방위 복무 기간에 그 군 장성들 이 행사에 가서 사회를 보면서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아주머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이제 사성 장군의 부인이란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13일 동안 영창에 가 있었고 두 번 다시 아주머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 복창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걸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 문제를 삼으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죠.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에서 다뤄야 될 일들도 정말 많고, 네. 그 제가 쓴 책 제목이 7분의 전투지 않습니까? 네. 그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무궁무진한데도 그걸 다 못하는 게 국정감사의 네. 끝이거든요. 네. 근데 그 귀한 시간에 국방 예산 40조를 어떻게 썼는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논의들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없이 네. 그것도 무슨 군사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제 막 국방위원회에 처음에 가가지고 이슈나 그냥 좀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네. 바로 직전까지 국방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 안보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용도 아시는 분이고 또 국민들에게 말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지난번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계속 정치를 희화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인데 네. 갈수록 사람들에게 그냥 개그의 소재처럼 사용하게 네.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그맨을 그 요소로 사용해가지고 본인이 개그를 하고 있는 딱 그 상황이어서 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서 네.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예, 마치 이제 국정감사장에 이제 개그 콘서트화 되고 있는, 예, 그래서 개그맨들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개그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좀 떨어져서 이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 짜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아이디어를 갖다 많이 뺏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에 당시 네. 저희 취재팀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근데 백승주 의원 되게 진지하셨어요. 예, 예. 그 원래 발언하신 진지한 분이세요? 후의 영상을 보면 예. 장성들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뭐가 됐든 이거는 장성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실제건 아니건. 네. 지금 국감에 나와라 마라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종합감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재동 씨가 나올지 뭐 그런 것도 본인은 의사를 지켜봐야. 밝혔나요? 국감 부르면 본인은 나오겠다. 뭐 부르면 나오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진짜 이거 가지고 저희 방송에서도 길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웃긴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네. 그 군단장의 부인을 그럼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사모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건가요? 여사님? 여사님? 공식 직함이 있나요? 네. 그 직함으로 부르지 않으면 문제가 그분이 군 장성일과 동급입니까? 어떻게 그 사모님에 대해서 직함을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네. 장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사단장 부인도 사단장, 네. 연대장 부인도 연대장 연대장. 이렇게 그냥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김장 담아주러 가네 뭐 하네 이렇게 막 애들 뭐 공부도 봐주고 막 옛날 그런 근데 얘기 많았어요. 요즘 그런 모르겠지만. 얘기들이 예. 지난 19대 국회도 누군가가 언급을 하면 군이 네. 그런 일이 없다, 그러지 않는다. 남편의 지휘 체계와 가정과는 전혀 별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아주 강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네. 백승주 차관 의원의 말은 정반대인 거잖아요. 네, 네. 가족도 전부 다 동급의 군단장이다. 네. 지금 이걸 주장해야 하지만 백승주 의원의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네. 그분은 아주머니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분이 뭐 계급장을 차고 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군단장도 사복 입고 어느 행사장에 오면 사람들이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사복 입고 온 지금 상군사령관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네. 아니, 합참의장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모르게 네, 모를 네. 판인데 응? 한국 합참보다는 미국 합참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걸 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찌 보면 개그의 소재이기도 했고 우리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자들 자기 부대에 10년 전에 어떤 군 사고 있었던 거 네. 그것도 내 군생활 할 때 우리 부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충분히 그런 정도의 거리로는 말 그대로 이 연애로 얘기했는데 다큐로 받는 딱 그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걸 네. 이제 죽자고 달려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군 장성들이나 또 국방부 고위관료 출신들의 인식상의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7분간 굉장히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갖다 전면으로 부각시킨 건가. 더군다나 그 당사자가 오랫동안 국방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쭉 활동을 해왔고 또 국방부 차관을 지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시점에 이 김재동 씨를 갖다가 걸고 넘어간 건가. 이런 어떤 부분도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김정은 씨가 그 방송에서 발언한 게 벌써 1년 반 전의 일이고 백승주 의원의 얘기로는 그때 본인이 그 내용을 접하고 이건 군에게 수치심, 모욕감을 줄 수 있고 명예훼손의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차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이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년 3개월 전에는 왜 문제 삼지 않다가 그때는 이런 방법 얘기가 없다가 왜 이 시점에서 김재동 씨를 걸고 넘어가느냐. 이걸 좀 우리가 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재동 씨가 요즘 국방부가 보기에는 예.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죠. 뭐 사드와 관련해서 네. 여기저기 이제 방문하면서 지지 연설도 하고 네. 또 뭐 정부 차원에서 보면 백남기 네, 네. 선생님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뭐 이제 이런 일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북 좌파 연예인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정부가 네. 보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타이밍상으로 볼 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죠. 또 얼마 전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재동은 사드 반대해도 되지만 문재인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거의 이제 이 김재동 씨가 문재인 이 동급이 동급이 돼버리는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까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김재동 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도가 굉장히 엿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하나 같이 고민해야 될 게 국방위원회가 네. 일반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진짜 안 받아주는 상임이에요. 네, 네. 심지어는 일반 증인을 받지 않은 게 국방위의 관례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말할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사실 뭐 그 복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기업체들의 대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얘기 나누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LIG 넥스원 대표나 한화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환노위에는 이번에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데 네. 국방위에는 증인으로 안 와요. 응? 그걸 관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의정활동이 국방의 의정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예를 들면 이 김재동에 대해서도 야당도 동의해주면 네. 그 동의를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일반 증인들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저쪽이 요구하니까 그럼 김재동은 받아줄게요 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그냥 희화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조국 교수가 오늘 페북에 글 썼던데 김재동이 오면 네. 최순실은 왜 안 오냐 네, 네. 라고 하는 것처럼 네. 진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 건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이 그런 국방위원회의 관례를 깨고자 한지 김동시에 시비를 걸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튼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국방 관련된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막 넘쳐나고 있고, 대통령은 이걸 근거로 해서 비상사태라 그러면서 또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불리려고 하는 이런 와중에 또 이 개혁 콘서트에나 등장할 만한 이런 또 소재를 가지고 또 국감 현장을 화제의 현장으로 만드신 분이 또 계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게 이제 백승주 의원이 강조했던 게 이제 사드를 성주로 배치하면서 이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예? 어찌됐든 이제 현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지역일 수 있고, 또 정치적 고향이라는 여기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정신으로 이걸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쪽 지역의 여론은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필요한 영역은, 그런 어떤 분야는 따로 있는 거죠. 바로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건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매년 국감 때마다 이제 이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뭐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면제되는 가장 큰 이유. 신체상의 네. 뭐 문제가 네, 문제일 것 건강상의 같죠. 문제겠죠. 네. 가장 1등은 신체상의 문제보다 고령입니다. 고령. 고령으로 이래저래 계속 피해 다니다가. 이래저래 피해 다니다가 예.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체상의 문제로 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고령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혹은 정상적인 국내에서 생활을, 자기가 뭐 이력서를 쓰든 4대 보험을 어디에 가입을 하든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네.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해외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학위를 받고 네. 공부를 하고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데까지 시키고, 또 잠깐 도피할 수 있으면 도피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이력이 자기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 이력서를 쓸 일도 없고, 네. 이것을 세상에 알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만이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네. 그게 고령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가야 되는데 안 간 사람들이잖아요. 대상자인데. 그렇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또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군대를 빠지는 게 국적 변경이에요. 네. 국적 포기. 국적 변경. 예. 그러니까 국적을 변경하면 일단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령이냐 신체상의 문제, 이것과는 논쟁 자체가 안 돼요. 네, 대상자에서 빠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올해만 해도 또 한 4,000명 가까이 네. 된 거거든요. 4,370명인가 뭐 그런다고 네, 아까 네. 통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죠. 아예 국적을 바꿔서 네. 국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네. 것부터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다가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야 될 때는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하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국 국적으로 복귀해가지고 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 면제, 군 면탈이라고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혹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십자인대 파열하고 예, 뭐 그 많이 손가락 썼죠. 파열하고 예, 예. 뭐 눈알 그렇죠. 충혈하고 예, 뭐 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몸을 해하면서까지 벌어지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그런 병역 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해적인 예, 조치를 취하지 것은 않더라도 거의 없고, 예, 그냥 뭐 돈의 힘으로 네.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커버해 버릴 수 있는 네. 그런 면제가 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참 아예 해외로 못 가는 다른 상황 중에서는 우리가 고아원에 등록을 하면 네. 고아원에 5년간 그 적을 두면 군 면제가 돼요.
물론 다 실제 고아분들이 그렇게 네, 이제 네, 혜택을 네. 받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세상에 이런 이력서 하나 내 네. 이력을 어디에도 공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좌우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 고아원에 5년간 입적돼 있었던 것을 볼 일이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것에서 노블리즈 오블레즈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로 보면 지금 4급 이상 공직자들은 전부 다 본인과 자제에 대해서 군 복무 이력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제들에 대해서 국적 변경으로 군 면제를 받거나 면탈 받거나 하는 일들이 아직도 다수 발생하죠. 네. 어제 국감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이제 네. 이거는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사람들인데 네. 경찰 고위 관료나 네. 아니면 그 안행위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의경 복무도 이제 고위 복무잖아요. 군 복무. 네. 근데 이제 경찰 고위 간부 중에서는 그 의경으로 가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그 자제들이요? 가는 그 복무하는 그것도 네. 우병우 수석 자제가 네, 네. 그랬듯이 네. 마치 그렇게 된다는 경찰 거예요. 자제들은 다 코너링을 잘해가지고 다 카레이서 출신들이에요. 네. 아니 뭐 음주운전 하시면서도 멀쩡하게 운전했다 그러시니 뭐 그 정도의 또 그렇게 상황이- 경찰 창장도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제가 뭐 통계를 보니까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의 군 면제율이 9.9%, 거의 10%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일반인들의 면제율이 0.3%였으니까 33배. 예, 33배 이렇게 달하고 그 양상이 갈수록 이제 뭐 국적 포기라고 하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어디 외국에서 유학하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되면 거기서 좀 키우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입대 연령이 됐을 때 국적 포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그 부분 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좀 양심에 좀 가치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 그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은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온 분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안 갔다 온 분들 근데 입만 열면 또 국가안보 또 국민들한테 희생을 막 강요하고 이런 분들 보면은 참 너무나도 모렴치하구나. 백승주 의원이 말한 그 노블리스 오블리즈는 이분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들었어요. 교육부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아들 딸들은 해외로 다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국적으로 그 시민으로 살게끔 만들면서 네. 한국 교육 막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네. 한국 교육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는 우리나라 교육 괜찮다고 네. 국가를 믿고 뭐 따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바마도 칭찬한 게 한국의 교육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자기들은 다 네, 자기 네. 자식들은 밖으로 빼가지고 교육시키고 네. 한국 교육 안 된다고. 네.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한국 교육이 굉장히 우수한 거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 우리나라 교육 개판이니까 빨리 내가 잘 아는데 이건 안 돼. 너 빨리 나가. 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유 마음껏 이런 얘기하면 또 열받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또 이제 우리가 군대의 현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제 의료 체계 문제. 예, 우리가 뭐 진짜 안보에서도 몇 차례 다뤘습니다만 우리 김지혜 기자께서 이제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심층적으로 취재도 많이 하셨고. 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스토리 펀딩도 좀 띄우신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스토리 펀딩부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다음 스토리 펀딩 이용해서 펀딩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뭐라고 치면 나옵니까? 군 의료 체계 다음에 보고. 군 의료 체계 보고라고 어. 치셔도 되고요. 군 의료 체계라고 치셔도 되고요. 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6편이 올라갔고 사실은 펀딩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5일 남았습니다. 5일. 네, 5일 5일? 남았습니다. 예, 예. 목표액 500만 원 소액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네. 목표액 못 미쳤고요. 근데 사실 기사 시작하면서 돈이 안 될 거라는 예상은 하긴 했어요. 아, 그렇게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시작하면 네. 어떡합니까 이걸? 그 많이 보셨으면 네. 좋겠다가 일단 목표였고 네. 예. 군에서 다쳐서 피해를 보신 분, 네. 군에서 질병이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네. 뭐 그 병이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까지 이르신 분, 네. 그분들이 모이신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군 피해 치유센터라는 단체인데요. 네. 이제 그 단체에 소속되셨던 피해자 가족들이 네. 7월달 하루는 그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 이제 방청을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고 계신 과정에서 이제 여기 원래 앉아 계시는 자리 주인이신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던 거죠. 네. 그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국방장관께서 저희 네. 한미국 국방장관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작은 일이냐라고 제지를 했더니 그 뜻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일부의 일이다 네. 라고 수습을 하셨는데 수습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고 계시던 부모님들 가족들이 이제 완전 분노를 하셨던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다 밖에다 처음으로 얘기하고 다닌 적 없는데 저도 사실 주변에 있거든요. 제 가족 중에서도. 아, 그래요? 네, 제 가족 중에도 있고 예.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 친구 중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역을 하고 나온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거를 이제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취재를 지난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6편의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가까이 이제 심층 취재를 하고 계신데. 예, 실제 예. 취재 기간은 근데 3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예, 뭐 바쁘시니까 또 이제 일만 하시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취재 내용을 우리가 좀 듣기 전에 네. 이 스토리 펀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이제 참여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에서 군 의료 체계 혹은 의료 체계 보고를 치면은 이 스토리 펀딩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보니까 이 방송 지금 10월 7일 오전에 방송인데 5일 남아 있는데 네. 대강 13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이제 네네. 부족한 네,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목표액을 달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일단 좀 사용을 하게 됩니까?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요. 네. 일부 수수료를 다음에 지급을 하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피해 치유센터가 올해 초에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단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운영을 피해자 가족분들의 자비로 운영을 예. 하고 계세요. 예. 사무실 임대료까지 전부 다 자비로 부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 대표가 이제 5년 전에 훈련소에서 사망한 고 노우빈 훈련병의 네네네. 어머니신 공복순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자비 부담하시다 보니까 그러겠네요. 아시잖아요. 군대 또 멀잖아요. 네네. 사건 사고 생기면 또 다 내려가시거든요. 네. 그런 차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이걸 뭐 정부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름 걸었다시피 치유센터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피해 장병들이 겪는 스트레스까지 다 관리하시는 프로그램을 또 네. 만들고 하고 계시고 또 협찬 받아서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충당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네. 펀딩 비용의 대부분은 이제 군 피해 치유센터로 전달되고 일부는 네. 저기 그 후원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리워드 드리거든요. 네, 그거 네. 제작비로 쓰고 그런 식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그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자비를 내면서까지 그 군 피해 치유센터를 만드시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굉장히 좀 일단 뭐 저도 시민단체를 오랫동안 운영을 뭐 해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녹록치 않을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그분들을 좀 돕고자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이 스토리 펀딩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바로 예. 저도 뭐 예전에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했던 것 같고 여러분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 말씀드리는데 다음에서 군 의료 다음에 체계 보고 그 스토리 펀딩이라고 하는 게 앞에 메인 화면에 있어요. 거기 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네. 거의 앞부분에 이제 이 것들이 보이니까 네. 금방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거 이번 주까지 채우는 거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 이거 얼마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좀 십실반 도우면 금방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이제 아주 또 귀중한 의미, 소중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우리 김지혜 기자께서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면 예. 컵 드립니다. 컵. 국민 TV 컵 국민 TV 디자인 컵. 새로 할 로고가 새로 디자인한 새로 컵인데요? 할- 아니요,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아웃 새로운 컵으로. 새로운 컵으로.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상황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도 접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화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안타깝고 이걸 좀 세상에 알고 싶은 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일단 먼저 좀 가장 취재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가장 많이 좀 주목을 하게 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게 된 어떤 사연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기사에 좀 여러 번 언급한 네. 친구가 있습니다. 김민찬 씨라는 이제 분인데요. 네. 김민찬 일병 같은 경우에는 CRPS라는 네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훈련 도중에 발목을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료 시기가 차일피일 계속 이제 늦춰졌던 거죠. 그래서 발목이 결국 그 CRPS라는 질병이 생기기까지 이제 번졌고 네. 뭐
본인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의병전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네. 다행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병전역을 대상인데 이 친구가 이제 올해 겨우 21살,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거동이 불가능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질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경제 생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보훈 대상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훈 대상 등록을 할 때 보면 이제 군에서 발급해주신 발급한 공무상병 인증서라는 서류, 그다음에 뭐 이런 병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서류에 적힌 그 사고 일자가 본인의 주장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확인을 하러 갔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의무 기록하고도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식 서류가 의무 기록에 나와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담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본인한테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입증 책임을 본인한테 넘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 예. 네 주장이 틀렸으니까 군에서는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정도밖에 사실관계가 안 돼. 예. 그래서 넌 다친 날짜가 네가 말하는 그 날짜가 아니라 그 뒤에야.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았던 기간이 사고 일자가 뒤로 밀리니까 치료를 네. 못 받았던 기간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책임 소재가 아무래도 군에서 조금은 가벼워지는 그런 네.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서류에서조차 그렇게 해버리면 이분들의 분노는 거기서 더 커지는 거죠. 그렇지. 이런 그러니까 배신감까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근의료 사고라고 하는 게 네. 나는 요구를 했는데 정상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이 커져서 발생하는 그렇죠. 문제지 네.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나는 그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예. 생각이었는데 계속 군의관이 감기약만 네. 치료하는 경우만 이제 이런 것들인데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처음에 뭐 1월 1일 날 군 병원을 간 것부터가 네. 나의 원래 지병일 수 있었던 그리고 최종적인 병명인 복합부위 증후군 뭐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군대에서는 그때 간 것은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감기약 처방 정도를 한 거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말하는 CRPS가 되려면 그것은 나중에 군단 병원으로 옮겼던 뭐 4월 달부터다라고 네. 하는 주장들을 펴는 거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계속적으로 네, 네. 말하면. 뭐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의무실 갈 날짜조차 체크를 안 했던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뭐 오류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런 어떤 뭐 불일치 이런 부분들은 뭐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잡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문서상으로 그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달라서 예를 들면 이제 보훈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뭐 이제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불일치의 문제 이런 그 뭐 오류상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뭐 행정소송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네, 본인이 이제 행정소송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진료기록 카드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것을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다른 심판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본인이 거동도 힘들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걸 소송을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나라를 믿고 본인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나라를 믿고 가서 이제 군복무를 한 건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있게 되는 이 심적인 어떤 이 상처 특히 이 국가에 대한 배신감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사실 뭐 한두 푼으로 환원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항상 강조하는 게 국민들한테 국민 통합, 그렇죠? 애국심 이런 부분들이 결코 강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얼마큼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치유와 보상과 예, 그 이후에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뭐 여러 가지 뭐 취업,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이런 체계 속에서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 나라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념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좀 놀랬던 게 네. 군 안에는 이런 의무 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들이 한꺼번에 뭐 어떻게 조회한다거나 네. 그런 시스템이나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네. 수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이제 대대의무실에도 갔고 네. 연대의무실에도 갔어요. 네. 근데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그다음에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수도병원에서 돼야 되고요. 네. 대대의무실에서 받은 의무 기록은 대대의무실까지 가야 가야 돼요. 되고, 예. 왜 지금 거동도 안 된 친구가 대대의무실에서 의무 기록을 떼어오지 않았으면 실제로 자기가 다친 날짜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군에서 실제로 서류를 작성할 때 그런 서류 기록이 있는데 그걸 참조하지 않고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맞춰서 서류를 작성을 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네. 군에서는 뭐 행정반의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자기는 행정관의 실수다. 근데 행정반의 실수라고 저한테 말씀 직접 하셨어요. 예. 행정반의 실수로 보인다. 예. 근데 내부 서버에 기록된 기록조차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작성을 한 게 어떻게 실수라고 네. 말해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김모 씨의 지금 현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현재는- 뭐 소송을 준비한다든지 뭐 계속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뭐 민원을 이제 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인가요? 의료 서류를 이제 어떻게 구해서 네. 이 친구가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 공무상병 인증은 바꿔주겠다라고 네. 한 상태고 지금 의병 전형 심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심사를 네, 기다리고 심사 있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지금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 된 상황이고. 예. 또 뭐 저기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또 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똑같은 CRPS 환자인데 군에는 왜 이렇게 CRPS 환자가 많은지. CRPS 환자인데요. CRPS가 좀 어떤 질병인지 좀 알기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예. 질병인데 통증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네. 정도로 쭉 나열을 한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이 7 정도 되는데 네. 그 이상의 고통이 네. 그 환부에 나타나는 네. 질병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도 알 수가 제대로 규명이 안 없고 됐고. 치료법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 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쭉 계속 아파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신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네. 그 통증 때문에 기억상실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 통증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군 복무자 중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대강 어느 정도인지 그런 통계나 이런 것도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수도병원에다 의뢰를 네. 했는데 예. 최근 5년 동안 CRPS 확진을 받은 환자 수가 300명이 넘었어요. 3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발생률이 군에서 높은 건가요? 제가 그 알아본 전문가의 말로는 네. 보통은 이 질병이 40대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40대 질병이에요. 여성에서?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 예. 이제 검증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지금 질병 관련해서 이제 유병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유병률이 확실하게 조사된 바는 아직 없고요. 네. 보통 40대 여성에서 유병률이 확 올라가는 질병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유병률을 조사를 좀 해보면 20대 남성에서 확 뛰었다가 네. 다시 해외 추세와 똑같이 내려왔다가 네. 그리고 다시 40대 여성에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올라가고. 보인다고 하거든요. 특이한 특이점은 20대 초반의 남성들, 대한민국 네. 남성들한테 이 질병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네. 것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군 복무 이 부분하고 이제 좀 연결될 수 있지 있는 부분인데. 않을까라고 다들 네네. 추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 문제에서 그 간과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 병이 원래 지병이었으면 네, 군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정상이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논쟁이 되는 건 네. 군대에서 이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방부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암도 마찬가지고 뇌수막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예. CRPS도 마찬가지고 원래 지병이었으면 서로 간에 그 병무청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네. 걸러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나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그렇죠. 초래됐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위생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건강상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통풍 비슷한 거잖아요. 일반인이 그렇죠. 예, 말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과도하면 일반인들도 걸리는 것처럼 네. 나는 이제 군대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 병을 새로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거고 네. 군대는 당신이 그 정도의 기본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거다라고 네. 하는 주장으로 군에 그러니까 이게 국가 책임의 유무는 군 복무를 하고 나서부터 생긴 거냐 네. 지병인데 우리한테 감췄느냐라고 하는 것에 항상 재판의 논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가족이 또 앓고 있거나 그러지 않나요? 없습니다. 네, 예. 최근에 CRPS 유전질환 아닙니다. 유전질환 아닌데 네, 네. 최근 CRPS 문제 생긴 분 중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중에 한 분이 그 형제간이 네. 또 이런 네, 경우들이 네.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으로 또 여론전을 하죠. 네. 그러면 또 이게 예, 좀 가정적일 수 있다. 의학계에서는 네. 유전병은 아니다. 네.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걸 밀어붙이고, 네. 예, 마찬가지로 뇌수막염이나 암이나 이런 것도 암이 갑자기 군대에서 생길 수 있느냐라고 네, 네. 하는 논쟁이 항상 벌어져요. 네. 예.
그리고 그걸로 사망할 수 있느냐 그 짧은 기간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암이 작지만 있었던 거다. 네. 근데 당신들이 군대에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몰랐던 거다. 그러니까 국가가 100%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논쟁이죠. 그냥 아주 딱 뻔하게 뭐 화상을 입었거나 근무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거나 그러면은 공무 중에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희귀성 난치 질환 뭐 이제 이런 것이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원래 아무런 그런 유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군대라고 하는 것을 생길 수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쨌든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해가지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만 추려서 그것도 현역병으로 따로 빼는 거잖아요. 아니면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그 디테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이게 지병인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이게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뭐 군대에 오기 전에 있었던 건지 와서 뭐 발병한 건지 와서 뭐 악화된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그 한다면 기본 원칙.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그런 재반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만 확실히 서 있으면 저는 이런 논란이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병이 언제 생겼건 병역 의무 중에 아프게 된 거고 질병을 얻은 거고 뭐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건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으면 의무를 다하는 중이었으면 군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원래 있던 병이니 아니니 이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군을 잘못했다고 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것 마냥 만들어버리는 모양새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군의 사망자 처리 규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예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읽으면 살아있는 지휘관이 책임을 묻지 않고 정상적인 승진을 하려면 죽은 사람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죠. 자해 사망을 했든 아니면 의료 체계의 문제로 사망을 했든 원래 지병이 있었거나 원래 정신병이 있어서 얘가 사회에 있어도 자살을 할 만한 놈이었거나 근데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케어해주지 못한 것이 전부 다 국가의 책임인 거죠. 굉장히 독소조항이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하기엔. 그럼 지휘관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자기 부하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계속 뭐 진급을 하려면 그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려야 되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만 또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도의 문제, 법률의 문제인 거고 오히려 지휘관이 자기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약에 그 부하가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도 지휘관의 책임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지휘관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하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목숨을 구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럼 굉장히 좀 뭐 김정대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해서 그 독소조항은 어떻게 좀 개정을 하든지 좀 바꿔야겠네요. 아주 안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아프게 된 장병들, 병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의관이라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직 군의관이셨던 분들 몇 분하고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네가 책임져. 군의관 네가 책임져. 넌 어차피 옷 벗고 나갈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단기 군의관들로 군 병원들은 다 태워져 있고 실제로 장성들은 군 병원에 또 가지 않아요. 타민간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료 받으시니까 뭐 군의관에서 책임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군의 의료 체계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부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걸 며칠에 다뤘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 군 피해 치유센터, 본인들이 직접 자비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이미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큰 용단을 내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그런 어떤 재발
대상이 언제든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자제들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이 군 피해 치유 센터에 큰 응원 부탁드리고 또 그 응원의 시작점으로 이 지금 스토리 펀딩 우리 김지혜 기자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계신 스토리 펀딩 또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귀중한 시간 쪼개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진짜 한번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진짜 한번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크게 좀 두 가지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합니다. 하나는 최근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통제 불능 상태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좀 하나 살펴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 또 국정감사 정규기관에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일단 이제 국회 비준 동의 문제 좀 아쉽게도 좀 사드가 9월 30일 날 국방부에서 그전에는 성산포대가 최적 부지라고 얘기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79일 만에 롯데 골프장으로 옮겼는데요. 그 발표 이후에 이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언론의 보도라든지 또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주 또 김천에서도 이제 연일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거의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예, 이런 와중에서 또 국회에서도 기대했던 만큼 또 이제 이 부분 같아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냐 이걸 갖다 검증하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일 텐데 국방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약간 좀 지리멸렬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광재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근데 뭐 소극적이라고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네. 기사로 다뤄주지 않는 것이고 그 입장을 네. 크게 네. 부각시키지 않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이지 네. 질의를 하는 의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말만 꺼내볼게 이렇게는 네. 하지 네.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네. 것 같고요. 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슈화 됐으면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강하게 밀어붙이면 별 네. 의미 없다. 어차피 국회가 강제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뭐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을 맺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도 국회 권고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부대 조건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뭐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해군기지 예산 줄 때마다 항상 3가지씩 4가지씩 부대 조건을 그렇죠. 달잖아요. 예, 예. 그거 뭐 있으나 마나 그렇죠. 하고 생각해버리고 어차피 돈만 받으면 끝이다 라고 네. 하는 것으로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아예 법적 요건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안 해도 욕 한두 번 먹고 나면은 어차피 국정감사 며칠이면 끝나고 네. 국방위도 날마다 열리는 거 아니다. 네. 서강대교라고 하는 그걸 사람들이 예. 욕설을 해가지고 다른 대교라고 부르는 것처럼 장관들이 넘어올 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농담 삼아. 네. 마찬가지로 그거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밀어붙이고 하면 우리 정서 중에 저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잘못된 것도 건물이 이만큼이나 지어놨는데 네. 그럼 무느 거냐 네, 해군기지도 네. 뭐 어쩌고 뭐 다른 것도 4대강도 이미 저렇게 다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와서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잘못된 것은 돈을 아무리 들였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수의 또 국민들이 그것까지를 막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여론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들은 좀 있죠. 근데 지금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예전에 성산포대일 때는 우리 군 부대의 부지니까 네. 그것을 이제 그냥 공여해 주는 것 네. 이것은 어찌 보면 국방부가 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요구했던 건 그 국방부가 지금 쓰고 있는 포대 외에도 당신들이 분명히 미국에 막사를 짓거나 아니면 다른 발전 설비를 놓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추가적인 토지 구입을 하지 않겠냐. 그 비용은 뭐로 될래? 그걸 하려면 국회 비준이나 예산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논의를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은 계획 없다. 있는
부지로만 그냥 할 거다라고 면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일단 웃기는 게 그랬다가 성산포대에서 롯데골프장을 옮기면서 성산포대를 알고 보니까 이게 좁더라. 예.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인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산포대를 탈락시킨 이유가 처음에 거기 정할 때는 그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갖다 뿌리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얘기했다가 그걸 옮길 때는 그러니까 좁다라는 걸 네. 계속 주장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 사드라고 하는 게 다른 미국에도 이미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 대대들도 대대전술 훈련 가고 뭐 연대 단위로 가고 하면은 막 중앙 막사는 어디에 짓고 생활관은 어디다 배치 나오고 그 천막의 막사도 다 도면이 나와 네, 있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드라는 것도 배치를 하려면 발전 선비는 뭐 왼쪽에 뭐 주 성능은 어떻게 네. 이건 펼쳐서 뭐 어떤 형식으로 놓고라고 하는 것들이 다 배치도가 그려져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배치도를 그리려면 평면으로 이 축구장에 3개 정도는 있어야 한 10만 평 정도 필요하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도면인데 그 네. 안전구역을 빼고도 네. 근데 된다고 계속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추가적인 땅 얼마 살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해왔던 거고 네. 근데 그 땅을 얼마 살 건지를 얘기해야 되면 그게 예산권의 문제가 수반되니까 네.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계속 네. 말을 네, 안 그렇죠. 하고 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삽을 뜨기 시작하면 국민 여론상 시작했으니 그냥 네, 땅을 네. 더 사주자라고 네. 하는 걸로 갈 거다라고 그렇죠. 인식한 거였죠. 언론은 도와주고. 근데 아무리 해도 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뭐 막 사놓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차지해 두더라도 일단 사드 자체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구도가 안 나오니까 네. 안 되는 거죠. 응? 그때는 왜 성산포대가 최적 부지라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국회 비준동의 논란 관련해서 꼭 짚고 넘어가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게 이 얘기가 너무 협소하게 축소되는 게 있어요. 부지 문제로 국한하거든요. 그 예산 문제로 국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 국가 재정상의 중대한 부담, 또 국가 안보상의 중대한 부담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용산 기지하고 이사단 이전할 때는 최대 이전 비용이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땅도 많이 매입해야 되고 이러니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걸 조약 형태로 체결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웃긴 게 한국 국회에서는 이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안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부분 측면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사드 문제는 제가 보기엔 부지와 관련된 부분, 그와 연동된 예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뤄왔습니다만 이거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가 안보상으로 대한민국한테 중대한 부담을 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판단이 중요하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북한을 억제가 실패하기엔 격퇴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안보 수요에 국한되었을 때 주한미군 주둔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주한미군한테 토지 제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 근데 우리가 방송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이건 한반도 안보 수요를 넘어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또 중대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얘기는 좀 빠진 상태예요.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는 뭐 시민단체 일원이나 아니면 이론적인 주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그 네. 주장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네. 방식의 카드로서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게 협상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논쟁이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숨기고 답을 안 하려고 하고 네. 이게 나오면은 비준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해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국방부는 지금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네. 일단 한미연합이라고 하는 것 혹은 소파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네. 어차피 미국의 전략 자산인 것이고 뭐 우리는 이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데와의 동북아 정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대북 억제라고 하는 것에 주 요인이 있는 거다라고 네, 하는 네. 기조에서 한 발도 물러날 일이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 국방부나 정부가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가 부정하고 네. 다른 얘기까지를 동의를 할 때만 말씀했던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비준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그냥 우리의 정치적 주장과 슬로건은 될 수 네. 있을지 모르거나 네. 아니면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에게 강한 요구로서 해주는 건 맞을 수 있는데 네. 국회에서 그 주장으로 그 근거니까 빨리 비준안을 가지고 와라 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 수요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레이더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미국 행정부의 최근 문서를 보니까 이게 조금 뭐 전문적인 얘기여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방부의 설명은 사드와 같이 배치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고 이건 사드 용어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수요를 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2011년 미국 그 문서에서는 종말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건 사드뿐만 아니라 이지스 그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어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방어 체계 이게 다 상호 연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는 8시간 전환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문서를 찾아보니까 종말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에서 과거에는 그 시간이 8시간 걸린 이유는 두 모드 사이에 소프트웨어의 차이였거든요. 하드웨어는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그걸 갖다가 하드웨어에 적용시키는데 한 10시간이 필요한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말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의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거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동일한 거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건 기존에 8시간 걸리던 게 겸용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한다는 그렇죠. 이제 겸용이 가능해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무슨 어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또 사드의 그 탐지 범위가 600km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과거에 그 미사일 방어국 청장을 했던 사람은 2,700km까지 탐지 범위가 이른다라고 얘기한 게 또 최근에도 확인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거 봐라 이런 어떤 미국 중요 관계자들 또 미국 문서에 따르면 이것이 한반도 안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근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상호 방위 조약은 철저하게 양자 동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드가 제3자를 겨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공론화시키면 그러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는 자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그건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사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국방부의 입장 변화, 박근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건 사실상 연못구와 같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사드에 대한 여론이 바뀌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사드는 끝난 거니까 저게 더 이상 뭐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럼 이거 다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야? 이런 여론들을 좀 국회에서 좀 야권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인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차피 국방부나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걸 전제하면 국회는 네. 할 일이 없어요. 네. 국회는 그 입장들을 어떻게든 바꿔나가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키 하나하나씩을 작지만 키 하나하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뭐 우병우 수석의 문제도 네. 어찌 보면 코너링이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본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이슈 하나들을 잡아가지고 다른 네. 큰 근거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 담론으로서의 국제 정세나 뭐 이런 것까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국방부의 반론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인공위성들은 네. 북한만 쳐다보냐? 네. 지금도 인공위성이 중국도 다 보고 러시아도 다 본다. 네. 비행기는 북한까지만 가고 멈추냐? 우리가 갖고 네. 있는 공중 전력이 네. 뭐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빠지면 네. 저쪽도 아주 디테일하는 걸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호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카드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돈의 문제예요. 국회가 네. 가지고 있는 것은 네. 일단 돈을 가지고는 제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산포대와 달리 이것은 롯데라고 하는 땅을 일단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국가 예산 규정에 지금 국방부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1대1로 바꾸겠다. 이제 롯데랑 바꾸겠다라고 예, 예. 하는데 원래 본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산으로 구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가지고 있는 국유지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기부대 양해하도록. 네. 근데 지금 국회가 잘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국회 예산권으로 넘어오면 비준안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네. 어떻게든 있는 땅 가지고 나눠서 그냥 바꿔치기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원칙을 빨리 이제 정상화시키는 것. 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원래의 원칙과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하는 것을 다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네, 것은 네,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현실적인 전략의 키워드로서는 이렇게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투 트랙이 시민과 시민단체가 해야 될 그렇게 강하게 또 주장해 주셔야 될 영역들 그리고 네.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사드 논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질문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런다고 해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의료체계 문제든 뭐든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의 한 꼭지를 발언할 때 효과가 있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동북아의 정세를 강연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국회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저희 같은 진짜 안보에서 계속 이 거듭 담론들과 실질적인 고민들 이거 해보고 국회에 들어가 있는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저희 당의 뭐 또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꼭지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국회로 끌고 올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네.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건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린 취지는 뭐 이 레이더 문제하고 뭐 부지와 관련된 돈 문제를 갖다가 뭐 취사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한쪽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느낄 때 뭐 거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과거에는 용산 기지하고 이사단 이전할 때 한 10조 원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추가적으로도 또 몇백만 평의 땅을 또 추가로 공유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는 뭐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땅도 굉장히 작고 그죠? 비용도 뭐 수백분의 1이 거고 그러면은 이게 규모가 작고 상호 방위적에 따라 의거해서 가는 거니까 불필요하다고 하는 국방부 입장에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인 문제는 사드 배치가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국방부의 설명이 제대로 된 맞는 설명이냐 예,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취지의 말씀이고 예.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주장들은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사에는 한 번도 꼭지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원론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매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해 예산에 이것에 논의가 있어야 이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결코 뭐 개인적인 소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드 문제는 결코 끝낼 수 없는 문제다. 예,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안인 만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언이 대북 발언이 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요. 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언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때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대안의 품으로 오라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그래서 탈북을 종용하는 이런 어떤 그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는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발언을 듣고 좀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근데 뭐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의 품으로 아예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으로 오실 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떤 강한 큰 압박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근데 이런 고민이 있죠. 실제 우리 탈북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기자들이. 그리고 정보위원을 그래도 2년 했으니까
연변이나 이런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탈북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탈북이라기보다 귀순을 네.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1년에 1000명으로 딱 쿼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예. 우리 정부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최근에 좀 늘리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급변하는 탈북을 받을 준비가 과연 대통령은 있으신 건가? 네. 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게 선언적인 의미냐 아니면 부차적인 어떤 다른 거에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더 해봐야겠죠. 근데 요즘 저는 고민스러운 게 이것보다도 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뭐 예정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막 이제 어찌 보면 네. 찌라시성처럼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부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차지의 문제고 우리가 가서 공격을 하는 것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공격의 대상에서 우리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결정권은 또 네. 다른 제3국이 네. 가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선거 때 혹시 그렇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든 아니든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네.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는 사람 받겠다 이런 취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탈북을 유도하는 이제 그 기념사 전문을 보면 그런 형태의 이제 발언이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자체에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가속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또 그게 대북용뿐만 아니라 국내용,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탈북을 종용하면서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이제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고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야당의 대표인 박지원 대표를 네. 김진태 의원이 거의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의도하는 부분도 그런 거겠죠.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경제적으로, 국내 사회적으로 마땅히 주목받고 다뤄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것이 하나같이 다 정권한테 불리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런 어떤 북한 이슈, 안보 이슈,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북한에서 또 강하게 반발하면 거기서 또 이제 대받아치고 그러면서 이슈를 자꾸 키우면서 정작 다뤄야 될,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갖다가 묻어버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외교 안보에 대해서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건지 그게 네. 진짜 불안한 거죠. 네네. 진짜 말의 성찬으로 그냥 우리가 국방부를 말로만 다 한다고 막 비난하는 것처럼 네. 성명 정치만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과연 외교안보 분야를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 말하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진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건지도 네. 의문스러운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놀랐던 게 외교부 대변인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좀 대북 선제 공격론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어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정부의 답변이면 최소한 그것이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최소한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미국이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은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내놔야 이게 정상적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미국이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예? 뭐 이런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현재 뭐 논의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네. 우리 통상적으로 정치적 노코멘트라고 하는 것은 예스라고 하는 뜻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있잖아요. 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인지 네. 그냥 알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상이고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 때문에 잘 안 보는 매체가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요즘 보니까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의 대책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조선일보가 그래도 그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네. 보수성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좀 지키긴 지키는데 그래도 뭐 결국은 숨어 있는 속내는 또 다른 데 다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 미국 그 인사들의 발언도 너무 그 자기 그 구미에 맞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전문적인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얘기를 하는데 국제법적으로 선제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 적국의 공격 신호가 명백하게 전혀 모호하지 않을 때 자위권적 차원에서 특히 뭐 이제 먼저 공격을 당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 비유를 하자면 그거죠. 누군가 이렇게 몽두를 들고 날 때리려고 할 때 그건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먼저 상대방을 갖다 가격을 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형법에서도 정당방위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선제 공격이 있는 거고 더 나가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선제 공격이 이른바 예방적 공격,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김광진 의원께서 그냥 지금 양복 주머니에서 쓰려고 펜을 꺼내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건 칼을 꺼내갖고 나를 찌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먼저 가격을 가할 때는 그럼 뭐예요? 정당방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 들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범죄자가 된 거죠. 성립이 된 거죠. 그런데 도둑이 들었다고 그 도둑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면 정당방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상응할 만큼의 방위가 있거나 아니면 도둑이 다른 흉기를 들어서 공격을 감행해 올 때 그것을 물리적인 폭력을 쓰면 그래서 사망을 이르게 하면 그건 정당방위가 되지만 상대방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맞닿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뭐 동해상에 혹은 공해상에 뭐 포를 쏘잖아요. 뭐 무슨 500km를 날렸니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핵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진짜 500km를 오다가 말지 1000km까지 날라올지 평양에서 이 뭐 용산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쏠 때는. 근데 날마다 자기들 실험하고 있는 것이 저기 핵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것과 사실 아무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 뭐 비정상화에 접어든 지 오래돼서 이런 얘기들조차 막 이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는 국민들의 이른바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계속 이제 뭐 안보 위기론, 전쟁 위기론을 대통령이 앞장서 유포하고 있는 이런 좀 어이없는 일들이 국회에 대한 경례를 충실히 하면 안보가 생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딱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부시켜서 결국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정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김정은 그 위원장을 가리키면서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또 받아치는 게 정신 상태가 통제불능한 건 바로 당신이다, 막 미친 X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남북한이 지금 서로 지금 상대방의 지도자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남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번 붙으면 정말 이게 확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더군다나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내년 대선이 이제 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를 치를 만한 상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보 이슈를 띄우고 사드도 그런 맥락에서 좀 재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죠. 저러다가 정말 선거를 앞두고 뭐 무슨 짓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서 이제 좀 종종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북한이지만 지금 그 박근혜 정부가 하는 행태도 국민들한테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김광진 의원께서 뭐 일단 뭐 당에 계시니까 이제 당을 좀 디펜스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그래도 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정부발 이런 안보 위기론에 대해서 좀 뭐 작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좀 넓게는 이 야권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좋은 말씀을 한번 주시죠. 근데 뭐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뭐 제가 뭐 당을 대변하거나 뭐 이 당과 관련해서 이 논쟁은 뭐 당론이 특별히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당 때문에 뭐 얘기할 건 없지만 못할 건 없지만 결국은 정부가 정상적인 행위를 하면 이게 논쟁이 가능한 거거든요.
진중권 교수가 뭐 어떤 말한 것 중에 상대가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부도 합리적인 토론과 국가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필요한 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달라고 하고, 무기 구입이 필요하면 무기 구입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 뭐 야당의 어떤 특사를 가서 해결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하고, 네. 뭐 이런 것들 요구하고 대화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지금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감도 잡을 수가 없고, 네. 그렇게 정부 스스로 그래 야당 다 빼고 너희들끼리라도 준비가 돼 있는 건지 하면 그것도 네. 금방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태가 나버리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진짜 감 잡기가 어려워서 정치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정권을 상대로 해서 야권이 뭐 합리적으로 잘 해봐라라고 하니까 네. 어렵죠. 근데 정치의 상대가 꼭 뭐 정부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우리가 뭐 또 그 내부에서도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일단 대통령의 어떤 이 지금 눈빛, 대통령의 어떤 관심사가 다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탈북 종용 발언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탈북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떠나서, 그러면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관련 기관들도 대통령의 뜻에 맞게 또 움직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거는, 야, 탈북 얼마나 했어? 혹시 북한 엘리트층 중에 누가 나와 있어? 북한 외교관 중에 누가 나와 있어?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보고될 때마다 그걸 갖다 국민들한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이제 뭐 이런 기획 탈북 유도,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체가 불분명할 때 북한은 또 그런 식으로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남북관계에, 안 그래도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어떤 위기를 또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또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북한이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도발이 우려된다. 예. 그러니까 이 도발의 책임이 북한한테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도발이 예상된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이 부분들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어떤 대북 응징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북 응징론에 근거로 작용하게 되면 정말 이 한반도가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이게 정말 옛날 같으면은 뭐 그냥 일부 저기 꼴통 언론이나 이건 이제 좀 뭐 극우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를 갖다가 대통령이나 이제 국방 책임자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예, 진짜 뭐에서 이런 얘기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도 참 좀 안타까운 이런 그 현실이긴 한데요.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국민들의 관심사,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스스로도 이제 얘기하는 것도 내년 대선에서 이제 안보 문제, 뭐 사드도 있지만 또 이제 북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당내 논의는 좀 활발해지고 있고, 뭐 또 소개하실 만한 내용이 좀 있나요? 예, 뭐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하고 있고, 네. 당내에서도 그렇지만 각각의 후보들이 이제 또 네, 네. 각자의 싱크탱크들을 만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진짜 안보에도 출연했던 연세대 최 교수가 네, 네. 문재인 후보의 국방 네. 외교 관련한 네, 네. 또 좌장을 맡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안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기로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육자회담을 통해서 다자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남북 간의 1대1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네.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드 강연이나 뭐나 이런 거 한다고 전국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네. 뭐 김천도 그렇고 칠곡도 그렇고 한 번도 안 가본 지역들도 많아요. 예, 예. 예. 전라도에서는 경상도로 가는 차편도 잘 없어요. 그렇죠. 버스도 없고, 예, 예. 기차는 아예 없고. 그냥 진짜 교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겠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좀 느끼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북한과의 교류도 경제적인 교류나 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 저기도 네. 사람 사는 동네구나.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뭐 다양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어찌 보면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 그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기본 입장 아닙니까? 네, 우리 네. 체제가 훨씬 더 유일하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체제를 저 사람들이 알기만 알면 받아들일 네. 거다라고 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나아가서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북한의 인민들을 좀 정상화 시켜주고 또 진짜 항상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 10명 살아남고 우리가 20명 살아남으면 2배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네. 한 명도 죽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그렇죠. 국가 안보의 예.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가 점점 싸우면 몇 명을 네, 이길 네. 수 있냐? 우리 피해는 어쩌냐? 그냥 북한 땅은 누가 갖냐? 뭐 이런 논쟁을 갖고 하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 뭐 예를 들면 한 10만 명 죽고 북한 땅 다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네. 우리의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네. 것인데 군통수권자로서 그런 네. 고민으로 국민들이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같은 이제 그 안보 현실에서 우리만 살고 저들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고르바초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신사고를 역설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안보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이 쭉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쭉 국정을 운영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상대방이 안전해질 때 비로소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가 등장을 했고 그것이 총성 한 방 울리지 않고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던 것처럼 안타깝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오늘 뭐 주제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의 탈북 종용 발언도 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얼마만큼 동경하고 있는지 그건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북한 사정이 좀 비교적 밝은 분들,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뭐 북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하는 분들, 이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탈북자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만나보면 옛날 같으면 하루에 한 끼 못 먹고 이런 사람들 넘쳐났잖아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도 지금은 세 끼를 먹느냐가 고민이 아니라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 먹느냐, 예?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김정일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지금 전달하는 얘기하고 북한에서 나온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이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정말 안 돼요. 이 간극이 갈수록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뭐 실수를 좀 자아나게 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헬조선, 더 넘어서 탈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살아내려면 대한민국을 탈출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갖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가서 어떻게 이런 어떤 모순된 대한민국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탈북하고 남한으로 오라.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뭐 북한 주민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주민들,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과 모순된 이런 얘기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뭐 우리가 진짜 안보에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왔고 뭐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좋은 소식, 밝은 소식보다는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좀 불안한 뉴스를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러니까 더 진짜 안보가 필요하죠. 네.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속내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자, 우리 진짜 안보 뭐 쉽지 않은 여건, 뭐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분발하도록 이렇게 약속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안보에도 광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